예, 3차 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이제 문화적 삶의 환상,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30년대 그 영랑을 이제 대표로 하는 순수 문학을 지향했던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를테면 영랑을 여기죠. 영랑을 대표 시인으로 하는 시문학파의 특징들, 그러니까 영랑시의 어떤 일정한 장점이죠. 시 형식 및 언어의 세련, 시민의 탐구. 그러나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시에서 삶의 역사성을 배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성을 배제한 거예요. 자, 30년대라고 하는 식민지 조선에 이 역사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게 영랑시예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삶을 이렇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 순수 문학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시가 문학의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내가 이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어떤 비판적인 측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기적 사실은 크게 내가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이를테면 영랑은 이 시기에 대지주였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제 이름이 김윤식인데, 어쨌든 영랑은 중구도 치고 음악의 조예가 깊어서 국악과 양악을 모두 즐겼고, 이런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것은 크게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야.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집에 300여 구류의 모란을 알뜰히 가꾸며 즐겼고, 이건 상관없죠. 나도 난 그 동양란을 좋아해서 한 대여섯 개 내가 이제 집에 놔두고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거나, 새롭게 이렇게 잎이 피어나면 또 그 색감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즐거운 느낌이 드니까 이건 상관없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친일문학론 언급할 때 영랑이 그럼 친일파였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랑은 이제 일제말 군국 파시즘 체제가 강요했던 신사참배와 창씨 개명을 끝까지 거부했던 몇 안 되는 우리 이제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위 말하면 순수한 영혼, 이걸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영랑에게 이러한 저항적인 면모들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그가 대지주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봅시다. 이제 우리가 좀 공정하게 말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자족적인 30년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대지주였던 영랑의 그런 자족적인 삶에 대해서 굳이 내가 시비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영랑이 그렇게 소위 신사참배나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그가 대지주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정하게 일본의 어떤 식민 통치에 일정하게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함의가 들어있는데, 그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특별히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30년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193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주 대놓고 친일 부역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억압을 가했던 사람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그런 거죠. 그래서 남의 일을 말하기는 쉽지만 직접 당사자로서 이렇게 지조로 일관하는 삶을 엮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특히 영랑이 처해 있던 그런 시대에서는 더 그래야 할 것, 이런 일각의 말들을 나는 이제 경청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영랑의 시적 태도를 조금 긍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랑이 순수, 유미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일제와 삶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건 중요합니다. 영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간에 영랑에 있어서, 영랑의 시적 태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영랑은 일제와 삶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대의 민중의 생활 감정과는 유리된 그런 고답적이고 귀족적인 그런 어떤 시적 지향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영랑의 이런 그 시적 삶, 시적 태도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역시 일제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억압에 맞서서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다라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랑의 소위 순수주의는 일제 분리주의에 순응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제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영랑의 시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올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할 때,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사실은 상당히 좀 냉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점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봅시다.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짓는다. 이런 마르크스의 언급을 이야기하면 사회주의인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념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가, 사실 어떤 위치에 있는가 보다는 그가 어떤 이제 말과 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작가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해냈는가, 이게 이제 내가 그 핵심적으로 갖는 질문이거든요. 자, 좀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반영, 그러니까 이제 반영은 사실은 리얼리즘적 개념이죠. 현실의 반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순수 문학을 이제 지향하는 그 작가들, 이론가들은 반영의 개념 자체를 부정을 해요. 반영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영은 뭡니까? 현실의 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 문학은 현실을 배제하는 것이니까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하는 이런 리얼리즘적 그 어떤 그 문학적 태도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랑을 비롯한 소위 순수 문학에서는 현실의 배제, 정치 현실의 배제, 소거, 이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를테면 작가가, 시인이 의식적으로 현실의 반영을 배제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건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배치해 놓은 영랑의 시인데, 영랑의 시에서 이제 후기 시 중에서 이 독을 차고,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영랑의 이런 그 현실을 30년대라고 하는 시대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그런 그 시인이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응하는 하나의 그 영랑의 시 중에서 독을 차고를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영랑을 이제 긍정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독을 차고를 봐라. 이것이 바로 영랑의 저항적인 면모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여러분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서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랑의 독을 차고인데, 자, 조금 더 그 다음 페이지로 올려주세요. 자, 우선 이제 또 김홍규 선생은, 자, 이 독을 차고가 영랑의 저항적인 면을 보여주는 시라고, 그러면 다른 시를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춘향의 시, 춘향의 연작시인데 춘향을 이제 또 읽고 있습니다. 일편단심.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이 춘향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제일 마지막 연애가 이제 이렇게 오일편단심 이렇게 그 춘향의 그 어떤 그 태도를 이렇게 이제 그 응집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영랑이 본 춘향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철저한 주관성과 냉혹한 외계 사이의 분열, 궁극적인 좌절. 자, 이거 봅시다. 영랑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정치 현실을 철저하게 그의 시에서 외면했고, 그 다음에 소작쟁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이를테면 농민들의 삶의 파탄나는 이런 어떤 현실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이 냉혹한 외계라고 하면 영랑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현실, 집 밖에. 뭡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외부의 억압에서 맞서지 않은 거죠? 영랑은 맞서지 않았잖아요. 맞서지 않으면 뭐냐? 맞서지 않으면, 이를테면, 부역하는 거죠. 근데 친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내면으로 퇴각한 거예요. 내면으로. 자기 내면으로만 퇴각한 거예요. 퇴각. 자,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외계와의 능동적 외계는 이제 뭐 외계인이 아니고 외부를 말하는 거죠. 세계. 영랑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런 엄혹한 어떤 현실. 이것과의 능동적 교습이 부정된 좌절된 삶. 그러니까 외계와의 관계에서 절망만을 인지한 영랑이 내면으로 퇴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도굴차고에서 나타나는 영랑의 단호한 결의 역시 다른 논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논자들과는 달리 영랑의 정시적인 면모가 아니라 내면으로의 퇴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어떤 시를 보고 동의를 하는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영랑이 한 70여 편 정도의 시를 남겼다고 해요. 근데 이제 70여 편의 시를 전부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 중에서 마음이 51건, 마음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가슴이 5건, 합해서 56건. 그러니까 70편 중에서 56건이 마음. 아까 내면으로의 퇴각이라고 했잖아요. 외계와 맞서지 못해서 내면으로의 어떤 퇴각이 영랑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도 나는, 나에 속하는 말들이 61건. 그러니까 70편의 시 중에서 우리는 단 한 번만 나와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0편 시 중에서 우리는 단 한 번, 이것도 해방 이후에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바다로 가자. 그러니까 영랑이 일제강점기 동안 20년대, 30년대 내내 발표했던 그의 70편의 시 중에서 우리는 단 한 편도 없는 거죠. 그렇죠. 모두 나예요. 내 마음. 자, 볼까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그것도 보면 실비란 하늘을 우러르고 바라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눈이 아니라 마음. 자,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삶의 양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년대에 그 일제강점기에 억압을 본다는 얘기예요. 노동자, 농민들, 대다수가 농민들이었으니까 농민들의 그런 비참한 삶을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랑은 눈을 감은 거예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강물이 흐르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리얼리즘이에요. 그런데 실비단 하늘을 우러르고 바라보고 싶은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랑은 그의 초기작에서부터 시에서 일상적 경험을 분리한 거예요. 단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된 주관의 길, 주관성과 내면으로의 퇴각, 이것이 영랑시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 현실과 시를 분리하고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자아를 해치하고 이것이 영랑의 분리주의, 다른 말로 순수주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볼까요? 동백잎에 빛나는 이런 내용 많이 나왔죠. 자, 볼까요? 내 마음에 어딘데? 내죠? 내 마음. 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 마음에 어디인데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마음속에 눈으로 강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랑은 마음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오른 아침 날빛이 빤질한 은결을 돋아내. 그러니까 이 언어를 이렇게 좋다 갈고 닦은 거죠.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에 있는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라고 이렇게 이 작품 봐요.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소도구 또는 심미적 변형의 대상인 외계의 사물조차 등장하고 있지 않죠.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슴엔 듯 눈엔 듯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라고 노래할 때 이 강물은 외부에, 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변화, 소멸과 관계없이 항상 아름답게 지속되는 끝없는 강물일 뿐이죠. 건조한 외부에 단절된 자아의 내면 속에서 솟아나서 외로운 주관성의 삶을 은밀하게 적셔주는 자족적인 황홀의 세계, 이게 뭐라겠습니까? 문화주의적 삶. 문화주의자들의 이런 어떤 시적 태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영랑의 나는 이제 영랑의 이런 분리주의적인 거, 분리주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런 영랑의 분리주의적 경향, 그러니까 시에서 삶과 현실을 이제 외면한, 소거하는 이런 어떤 경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순수 시적 경향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30년대에 순수시를 대표하는 영랑의 시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그 30년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식민 지배라고 하는 정치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하는 것. 외면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농민들의 어떤 소작쟁으로 대표되는, 일상적인 소작쟁으로 대표되는 농민들의 삶의 어떤 파탄,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하는. 외면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시 70편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바로 그런 영랑의 그런 어떤 소위 순수 문학, 분리주의적 시적 태도가 결국은 파탄나는 지점이 이 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시냐면, 이제 새벽의 처형장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새벽의 처형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동안에 이 영랑을 비롯한 순수시를 주창했던 이런 시인 작가들은 결국 뭐였습니까?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게, 순수시라고 하는 게 그들의 문학에 현실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영랑은 이 새벽의 처형장에서 현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가 그동안에 견지했던 그런 시적 태도를 벗어나는 것이죠. 모순이죠. 그래서 나는 영랑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시적 태도가 파탄나는 그런 시가 바로 새벽에 처형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시는 뭐냐면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해방 이후를 이야기하죠. 해방이 되고 나서 소위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4.3 사건은 결국은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이제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의 모순이고 비극이죠, 결국은.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물러간 자리에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이 점령 군대로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미군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이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선총독부가 자리했던 중앙청, 조선총독부가 자리 잡았던 곳에 소위 말하면 일장기가 있었는데, 미군이 서울에 들어와서 그 일장기를 내리고 미군기 성조기라고 하죠. 미군기를 개항하는 사진을 그러니까 일장기가 있었던 중앙청, 그 다음에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개항했던 그 사진을 똑같이 2장을 미국 측에서 공개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물러간 자리에 이를테면 미제국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38도선을 그어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군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는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분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5년부터 48년까지를 이제
우리가 해방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3년 동안의 차후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관련해서 끊임없는 어떤 폭력적인 이런 그 상황이 지속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결과로 하여튼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일단은 이제 그 남로당 계열의 좌익 계열의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시위와 무관한 어린아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제주 시민들이 분노해서 항의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걸 또 탄압한 사건이 결국 이제 제주 4.3으로 4.3 항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했던 이제 일군의 그 부대를 제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을 하죠. 이동하라는 명령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제주로의 이동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소위 이제 그 부대 내에 들어있던 이제 좌익들이 소위 반란을 일으킨 게 여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순 사건은 이제 뭐 여순 사건 때 보면 우리가 그 여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소설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게 태백산맥이죠. 조정래 소설 그 10권짜리 태백산맥인데 그 소설을 보면 뭐 소설을 보지 않더라도 4.3 소위 말하면 그 소위 여순 사건 자체가 이를테면 좌익 군인들에 의해서 소위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찰서를 습격하거든요. 습격하고 불태우고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소위 국방군이 군대가 투입이 돼서 소위 반란군들을 제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조정래 태백산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 없이 죽어가요. 자, 이를테면 낮에는 이제 소위 그 군경 토벌대들이 그 마을을 점령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밤에는 이제 몰래 그 산으로 도망갔던 이제 소위 빨치산들이 소위 반란군들이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평범한 농민들은 마을 사람들은 낮에는 그 토벌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밤에 빨치산들에게 저 빨갱이들에게 쌀을 줬느냐, 부약을 했느냐 이걸 색출해서 죽이는 거죠. 그럼 밤에는 또 이제 이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이를테면 뭐 군인이나 경찰 가족들 또 누가 이렇게 이를테면 이 좌익 가족들을 밀고 했느냐,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낮에는 토벌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밤에는 이 빨치산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게 당시 여수 순천 지역의 벌교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이 지역의 우리 농민들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은 토벌대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 군경에 의한 죽음이 더 많았어요. 학살이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랑이 해방이 되고 나서 이를테면 이제 그 지역을, 여순 지역을 소위 이제 여러 작가들과 함께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시가 새벽의 처형장인데, 요 시가 이제 새벽의 처형장인데, 순천, 여순, 여자고도 가버렸네? 여순 사건의 만행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영랑이. 근데 볼까요? 새벽의 처형장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길게 설명했던 여순 사건의 문제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 없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반란을 일으키고 뭐 경찰서에서 습격해서 불을 지르고 또 이제 이 군경에 맞서서 이제 뭐 총을 쐈다거나 그런 사람이 죽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또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이제 하여튼 빨치산과 토벌대 군경 간에 서로 교전을 해서 서로를 죽이고 죽을 수 있었다. 물론 그 자체도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교전 중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도 굉장히 억울하게 많은 죽음을 당했는데 이거 바로 그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여기 이제 미군으로 보이는데, 이제 어떤 경우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이런 죽음들은 정말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억울하게 죽었는데, 자, 앞에 조금 올려서 시를 좀 보여주세요. 예, 새벽의 처형장. 자, 새벽의 처형장에는 서리찬 마의 숨길이 휙휙 살을 외웁니다. 탕탕탕탕탕 퍽퍽 쓰러집니다. 모두가, 여기를 보세요. 이 역사적 편향이 어떻게 잘 드러나는가? 모두가 씩씩한 맑은 눈을 가진 젊은이들. 낳기 전에 이미 빼앗긴 태극기를 도로 찾아 3년을 휘두르며, 이건 해방 정국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길을 앞서 걷던 젊은이들. 자, 탕탕,
탕탕 자꾸 쓰러집니다. 연유모를 떼죽음. 예, 연유모를 떼죽음. 온통한 떼죽음. 그러니까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건 이거예요. 여순 사건에 온통하게 죽은 그 죽음들에 대해서 시인이라면 그러니까 그 죽음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죽음들은, 이 억울한 죽음들은 결국은 분단체제가 낳은 하나의 비극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 뒤에 있는 이 분단체제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분단을 가져온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일제 강제 지배라고 하는, 식민 지배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들은 영락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소위 말하면 억울한 죽음들. 근데 억울한 죽음도 어떤 죽음? 이 좌익 세력에 의해서 소위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이 죽음만을 억울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나는 이것을 영랑시가 갖고 있는, 영랑의 시적 태도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편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결론 부분을 쭉 올라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상의 이런 논의들을 좀 정리하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영랑의 시를 순수시를 할 때, 그 순수란 뭐냐? 시에서 비본질적인 어떤 것이 제거된 것. 비본질적인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상 혹은 정치 사회적 현실.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계속 설명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의 이 페이지에 있는 글들은 영랑시가 갖고 있는 일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영랑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그 자료로서 보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시험을 보거나 리포트를 낼 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영랑시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좀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을 테니까. 자, 마지막 넘어갈게요. 리을, 미음 등 유성음과 리듬의 반복 이런 것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인데 결국 이제 다시 강조하면 처음에 그동안에 내가 이야기했던 거 작가란 과연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예요. 작가라고 하는 건가 30년대 그 엄혹한 시대를 살았던 영랑이 철저하게 정치 현실, 경제 현실을 했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그 주관성, 그 다음에 내면으로의 퇴각. 그래서 결국은 그의 시의 아름다움이 무엇을 위한 아름다움인가? 그 다음에 그의 시가, 소위 순수 시가 우리 문학의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 글 전편에서 우리가 7주차에서 다뤘던 내용의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영락은 그래도 친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소위 말하면 순수한 어떤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시적 영혼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시적 삶에까지도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과서들에서 이제 순수시를 시의 본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영랑시를 그 대표적인 시로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것은 좀 희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어떤 시를 또 어떤 시인을 이렇게 높게 평가할 때 우리 학생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른 이제 분반에서는 그 교재를 통해서 똑같이 고등학교에서 평가했던 그걸 그대로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경향을 내가 봐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영랑시를 소위 순수 문학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30년대 영랑시, 순수 문학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것의 의의는 어떤 점에서 다시 재평가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7주차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